이번 시간에는 시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시가 무엇이고 시의 요소나 시의 종류, 그리고 심상, 화자, 표현법, 시에 대한 이론을 먼저 정리한 후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운문 문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의 3요소라고 한다면 흔히 주제와 운율과 또 심상을 말합니다. 주제는 시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이야기하고 의미적 요소, 의미성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운율은 시를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가락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고 하고 리듬이라고도 하고 음악적 요소, 음악성이란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흔히 반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심상은 시를 읽다 보면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되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구체적인 영상, 모습,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의 3요소는 의미성, 음악성, 회화성 이란 표현을 씁니다. 시의 특성은 앞에 살펴본 시의 3요소하고 비슷하게 다시 정리를 하였는데요. 음악성은 운율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가락이 느껴진다. 시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 함축성은 의미성을 이제 여기서는 함축성이라고 지시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시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그 자체가 지닌 어떤 사전적 의미보다는 그런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화성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되고 시의 갈래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대상 현대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현대시와 고전시, 고전시가를 구분하는 기점은 1894년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소설도 고전소설과 현대소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부분으로 나눌 때는 거의 1910년까지 거의 과도기적인 형태의 신소설이나 신체시 등이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1894년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합니다. 형식상 종류는 흔히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형시는 일정한 형식을 지키는 시를 나타내서 형식적인 제약이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형시는 시조입니다.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이 기본 형식, 평시조의 형식인데요. 그 시조는 기본적으로 글자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음보가 또 4음보이고 글자 수는 3, 4조이고 이에 비해서 자유시는 구체적인 어떤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 시인데 자유시보다 산문시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시와 산문시를 나누는 기준은 자유시는 최소한 행구분은 있습니다. 물론 연이나 행구분이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일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도, 단연시도 있기 때문에 자유시는 최소한 행구분은 있다. 산문시는 이에 비해서 행이나 연구분이 없이 특별히 행구분이 없이 줄글 형태로 마치 수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다 쓰는 방식이 산문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상 분류하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또 시의 갈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큰 틀에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누는데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을 주로 노래한 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작품들은 거의 서정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사시는 시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영웅의 일대기나 역사적 사건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초의 근대 장편 서사시인 김동완의 국경의 밤을 보면 페이지 수만 해도 80페이지가 넘어가는 장편인데다가
그 속에 한 여인의 이렇게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극시는 희곡에서 등장인물의 대사를 시의 형태로 구성한 시로 희곡처럼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는 식의 시가 극시인데 여러분들은 극시를 배울 기회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없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서정시이고 국경의 밤을 일부 조금 배우게 되거나 또는 국경의 밤조차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어도 이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목 정도는 다 들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사시 아주 일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흔히 시에 대해서 고등학교 가서 기본편 정리할 때 시적 화자에 대한 얘기부터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전에 살펴본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화자가 누군지, 정서는 어떤지, 태도는 어떤지 이거부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세운 가공의 인물이자 허구적 대리인이다. 가공의 인물, 허구적 대리인, 그러니까 약간 소설 같죠? 그렇지만 시 속의 화자가 시인과 일치한다.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김소월은 남자지만 시 속의 화자는 진달래꽃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구적 대리인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시에서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남자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소월이 어렸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이미 커서 지은 시기 때문에 어린 화자를 내세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허구적 대리인이란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적 화자를 그냥 화자라고도 말하고 서정적 자아라고도 하고 시의 화자라고도 하고 시적 자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는 시 속에 나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또는 때에 따라서는 나 대신에 나와 너를 합친 우리라는 말이 겉으로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가지고 시의 화자가 겉으로 표출되고 있어.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자가 시 속에서 바라보는 사물 또는 청자 또는 소재 제재가 되는 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군가? 그게 시적 대상이다. 또 시적 상황은 그 시 속의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 심리적 상황, 역사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과 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연인과 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시적 화자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태도는 정서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나 기분으로 기쁨, 슬픔, 비애, 안타까움, 분노 등의 태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정서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정서인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시적 화자의 어조는 말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적 화자가 대상이나 청자에게 취하는 언어적 태도가 어떤지 되게 뭐뭐 씁니다. 뭐뭐어요 이렇게 존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성적인 어조, 공손한 어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되게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이제 남성적 어조가 드러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시의 심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상은 달리 이미지라고도 하고 감각이라고도 합니다.
시각적 심상은 눈과 관련되어서 눈에 보이는 색깔이나 모양 등이 느껴지는 심상으로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그럼 하얀, 물론 시적 허용된 말인데 하얀 색채, 은쟁반, 은색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 강해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시각적 감각이 드러나 라는 말 알 수 있습니다. 촉각적 심상은 피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심상인데 얼굴에 가리우는 차가운 입김,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차가운, 차고라는 표현에서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각적 심상은 귀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느껴지는 심상으로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쨍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각적 심상이란 말 쓸 수 있습니다. 후각적 심상은 코를 통해서 냄새로 느껴지는 심상으로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 향기, 향기라는 말 때문에 후각적 심상이란 말 쓸 수 있습니다. 어마씨,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리운, 향그러운 꽃지짐, 향그러운은 향기로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냄새니까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은 혀로 맛을 보는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로 겨울이면 시원한 동치미 맛, 시원한 맛이란 말 때문에 미각이란 말 썼고요. 공감각적 심상은 두 개의 감각이 드러나는데 단순히 두 개의 감각이 드러나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드러나는 경우는 복합적 심상이란 표현을 쓰고요.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할 때 하는 말로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 그러면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 감각은 말소리, 임의 말소리, 청각을 향기롭다 라고 해서 후각화시켰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소가 하품하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했다면 울음을 금빛으로 표현해서 그것도 청각의 시각화라는 말 쓸 수 있고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할 때도 표현하고자 하는 건 종소리라는 청각인데 푸른 시각화시켜서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 드러나는 예가 다양합니다. 시의 음악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음악성, 운율은 소리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음악성을 운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운율과 비슷한 말로 말의 가락, 리듬 이런 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음악성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반복인데 흔히 종류로 내재율과 외형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재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읽다 보면 시 속에서 느껴지는 그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하고 흔히 자유시가 내재율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유시가 다 내재율은 아닙니다. 외형률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유시도 있는데요. 시조는 외형률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글자수나 음보나 이런 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외형률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운율을 말합니다. 시조는 모두 외형률입니다. 음이율은 같은 위치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말을 배치하여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인데요. 만약에 매연, 매 앞에 푸른 이렇게 만약에 푸른 하늘로 시작하고 이연에 푸른들, 푸른 산 이렇게 한다면 맨 앞에 같은 말이 오면 머리두자 써서 두운이란 말을 쓰고요. 중간쯤에 만약에 시 중간에 뭐뭐어 매연마다 그렇게 반복된다면 요운이란 말을 쓰는데 요운을 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가구는 마지막에 끝날 때 만약에 꽃처럼 뭐뭐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끝나면 다리각자 써서 가군이란 말을 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건 가군이고요. 그 다음에 두운이고 요운은 거의 볼 기회가 없습니다. 음수율은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에 동그라미 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3, 4조, 시조의 경우 3, 4조 내지 4, 4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글자가 3글자, 4글자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몸이 3글자, 죽고 죽어 4글자, 100번 3글자, 고쳐 죽어 4글자, 3글자, 4글자가 반복되면 3, 4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시조가 있습니다. 4, 4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7호조는 김소월의 시처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보기가 4글자, 역겨워 3글자, 합치면 7자잖아요. 가실 때에는 5글자. 이런 7자, 5글자가 그 뒤에도 비슷하게 반복되면 7호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보율은 보자가 걸음보자 써서 일정한 길이의 단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길이의 단위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음보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의 연이나 행을 몇 번 끊어 읽는지 그 끊어 읽기가 몇 번 끊어 읽는 게 반복되는지에 따라서 음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끊어 읽기란 표현을 썼는데요. 김소월의 시의 경우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번 끊어 읽습니다. 그러면 3음보입니다. 시조의 경우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4번 끊어 읽는 것이 반복되면 4음보야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건 3음보와 4음보이고 간혹 2음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외역률에는 이거 말고 음성률이라는 것도 하나 더 있는데요. 음성률은 흔히 한시나 영시에서 드러나고 우리나라 시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음성률에 대해서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시의 표현 방법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사법입니다.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페이지에 제시하는 것들이 다 비유인데 이게 비유야, 비유법이야, 변화법이야, 강조법이야 그것까지 몰라도 어떤 표현법인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직유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듯이 인양 뭐뭐 같다를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 예를 들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원관념은 나그네. 보조관념은 달. 구름에 달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유자적 이동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직유법입니다. 내 얼굴이 원관념, 사과, 보조관념. 은유법은 원관념 A를 보조관념 B에 A는 B이다 형태로 비유하는데 대표적으로 내 마음은 호수, 내 친구는 호랑이야. 그러면 은유법이지만 내 친구는 호랑이 같아. 그러면 직유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되게 울다라는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잖아요. 그래서 풀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란 말을 쓴 거고요.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할 때 비행기가 날개를 쥐고 있어 초가집이 엎드려 있어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화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대유법은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속성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와 백두라는 부분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나타낼 때 대유법,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유법에 해당합니다. 백의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 입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백의 민족 그러면 흰옷 입은 민족, 우리 민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환유법의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어. 빵은 음식물 전체를 나타냅니다. 음식물의 일부인 빵을 가지고 빵 전체를 나타내는 것. 대유법인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유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유와 환유까지 많이 나누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대유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풍유법은 속담이나 격언,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관념은 숨어있고 보조관념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진다 라는 말을 통해서 고생한 사람 따로 있고 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유, 은유, 의인, 화유, 대유, 풍유법은 비유법 안에 들어가는 표현법, 수사법. 그 외에 시의 표현법 한번 살펴봅니다. 강조법.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렬하게 드러내어 표현하는 방법인데 과장은 작게 축소하거나 크게 부풀려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흘린 눈물로 강을 이루었어.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한 그릇도 되지 않을 텐데 강을 이루었어. 과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복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거듭 표현할 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2번 이상 반복할 때 반복법. 연세법은 말의 꼬리가 새로운 말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 원숭이 뭐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대표적인 연세법이고요. 이황의 시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끝난 걸 고인을 못 배도 새로운 말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녀던 길, 가던 길 앞에 있네. 녀던 길 앞에 있거든,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찌할꼬, 아니 가고 어찌 하겠는가. 학문수양에 몰두하겠다는 시조입니다. 영탄법, 슬픔이나 기쁨, 감동 등의 벅찬 감동 등을 표현하는데요. 되게 감탄사를 붙일 수 있는 말들. 아, 누구런가. 아, 영탄법입니다. 열거는 사물을 나열할 때 사과, 배, 복숭아 3개 이상은 최소한 나열해야 열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층은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청주시, 나아가 충청북도, 나아가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점층. 거꾸로 대한민국, 그 속에 충청북도, 그 속에 청주시, 그 속에 오창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키면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대조법은 상반되는 어구나 대상을 드러내는 방법.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되게 반대되는 거, 차이가 나는 것 드러낼 때 대조라는 말을 쓰는데 과장, 반복, 연세, 영탄, 열거, 점층, 대조법 모두 강조법에 들어갑니다. 시의 표현 방법으로 변화법은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인상 깊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도치법은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할 때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우리말은 흔히 서술어가 맨 뒤에 옵니다. 이거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을 목적어를 뒤로 뺐습니다.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인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다. 속담을 끌어왔습니다. 간접 인용입니다. 지금은 큰 따옴표 없이 끌어왔으니까. 대구법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춰 늘어놓는 방법.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뭐는 뭐뭐서 뭐뭐를 뭐뭐하고 문장에 짜임이 흡사하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서리법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짐짓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 평서형으로 표현할 걸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 답은 독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물었지만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답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사랑을 안다. 그 소리를 이렇게 변화를 준 것입니다. 도노법은 부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으로 버사, 해바라기 앞에 서라, 버사, 부름을 나타낼 때 도노법
이란 말 씁니다. 생략은 말줄임표 들어간 간략하게 줄일 때 하기 그리고 이제 뒤에 말을 생략하였습니다. 반어법은 우리 작년에 배웠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할 때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아주 많이 슬퍼하는데 여기선 거꾸로 눈물 안 흘릴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리창 깼을 때 선생님이 어우 잘했어 라고 한다면 반어법입니다. 역설법은 말 자체의 모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 자체의 모순이 있지만 잘 살펴보면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법. 찬란한 슬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나오는 19의 일부입니다. 찬란한 건 모란이 피기 때문에 찬란하지만 슬픈 이유는 모란은 피었다. 보름도 안 되어서 금방 집니다. 그래서 슬프다 라고 해서 찬란한 슬픔 표현하였습니다. 시의 표현 방법, 상징. 원관념은 감추고 구체적인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원형 상징은 문화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체험이 축적되어서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물, 불, 뭐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내는 상징으로 물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 또는 이별 또는 엄마의 양수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 생성 이런 상징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관습적 상징은 문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관습적으로 보편화된 상징. 비둘기 그러면 평화, 십자가 그러면 약간 교회를 상징한다고 봐도 되고 개인적 상징은 시인이 새롭게 만들어낸 상징을 말합니다. 김춘수의 꽃의 경우에는 꽃은 의미 있는 존재, 개인이 만들어낸 상징.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의미를 찾기 힘든 건 개인적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속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시적 발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입은 표현법으로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감정이입법.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시켜서 그 대상도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할 때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밤길 예놓다. 시조입니다. 단중을 영월에 유배시키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냇물이 울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예놓다 가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운다고 했지만 실은 화자가 울고 싶은 화자가 우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란 말 쓸 수 있습니다. 관념의 구체화라고 했는데 흔히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추상적 관념을 감각화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황진이의 시조를 예를 들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그래서 밤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관념인데 또는 추상적 사물인데 이걸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 허리를 중간을 뚝 자른다라고 표현해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을 크게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는 시간 순서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전개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은 아래에서 위, 먼 곳에서 가까이, 부분에서 전체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시를 짓게 되면 시이란 말 쓸 수 있습니다. 시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두 부분으로 본다면 첫 번째 내재적 접근 방법, 크게는 외재적 접근 방법 이렇게도 보는데 내재적 접근 방법은 절대론이란 말을 씁니다. 절대론, 구조주의,
신비평 이런 말도 같이 쓰는데 시를 작가나 독자나 시대와 분리해서 시 자체가 완전히 완성품이라고 생각해서 작품 내부에서만 작품을 이해하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시라면 화자와 청자, 시어, 운율, 이미지, 표현, 기법, 시 속에 드러나는 요소만 가지고 시를 해석할 때 내재적 접근 방법이다. 두 번째는 외재적 접근 방법인데요. 외재적 접근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론은 시인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를 창작한 작가의 창작 의도나 동기 또는 그 밖의 작품, 그 사람의 심리, 성장 과정, 생활 환경, 영향받은 사상을 통해서 시를 파악하는 것이 표현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영론은 현실, 시대와 연결지어서 시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산업화 시대에 이러면서 시대 상황을 연결지으면 반영론적 관점으로 감상하였다, 해석했다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효용론은 달리 수용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독자와의 관련성을 중시해서 독자에게 미치는 교훈이나 감동이나 흥미에 초점을 두어서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줘,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줘, 독자의 초점을 맞추었으면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은 작품보다 작품 밖에 있는 작가나 시대나 독자 쪽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